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시작합니다. 올해 2월에 시작했던 이 코너 이제 이번 달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이 기획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평화통일운동에 평생 매진해 오신 지역의 원로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로 평생을 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신 분이시죠. 전 남부연회 감독을 지내신 대전 보문감리교회 원로목사 김용우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또 저는 뭐 은퇴했고, 그래서 교회 교단 일은 일체 제가 뭐 관여할 것도 없고 또 뭐 관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다 끊고, 그동안에 못했던 점들 독서라든가 그리고 아침에는 좀 기운이 있을 때는 한문서에 좀 하고 한국화 좀 그리면서 하루 보내고, 오후에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저 보문산 그냥 살짝 그냥 등산은 못하고 이제 조금 돌아다니는 정도로 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코너가 2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최근에 평화통일 운동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세요? 예, 평화통일 운동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설교 준비를 한다든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뭘 인도한다든가 그건 없고, 있다면 이제 평화통일 운동 우리 사랑하는 이 실무자들과 함께 대전 시민들과 함께 걸어가는 평화통일 운동에 관심을 갖고 우리 6.15 공동위가 한 70여 개 단체가 합류해가지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여기가 대전본부인데 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무덤까지 하라고 그래요. 상임 대표를 그래 지금까지 그냥 은퇴한 지가 벌써 5, 6년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창립 때부터 하셨어요? 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또 대전본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신다면. 예, 소개는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하도 그동안에 이제 운동 자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15 대전본부는 6.15 공동선언을 기초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인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남측에 김대중 대통령, 북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뭐 엄청난 들뜬 마음으로 희망이었죠. 그래서 그 남측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6.15 공동위가 구성되고, 대전은 2005년 공준위 생활을 준비위원회가 한 3년 동안 하다가 2005년 3월 24일 날 드디어 공식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50개 단체가 우리 운동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현재도 50개 단체가 함께하고 계신가요? 한 70개가 좀 넘죠. 70개 단체가 늘었군요. 예. 그러시군요. 우리 김용우 감독님은 뭐 누가 뭘 할 것 없이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또 동지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함께 시작하게 되신 계기랄까요?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계기는 누가 저를 이끌고 뭐 이거 해달라고 주문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소환당하는 것이다. 뭐 강제로 소환됐다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 청소년 시절
그 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뭐 이거는 아주 삭막한 남북 관계의 아주 경쟁 시대에 그때는 북진 통일이었어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자고 하는 평화 통일이 아니고 평화 통일을 하면은 평화자나 또는 네. 통일 얘기를 하면은 쉽게 이게 뭐 시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빨갱이 소리 듣는 그런 때였거든. 근데 어느 산상예배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낮 집회에 평화를 위한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가 네. 뭐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율이 일어나서 온몸에. 우리 감독님께서 예, 제가. 네. 그래서 뭐 눈물이 나고 온몸이 뜨겁고 뭐 영적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럼 어린 나이에 그 정도가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뭐 지금 대학도 안 들어간 어린 나이에 그런 위험한 평화로 통일 운동에 몸담게 되었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들이. 그래 그때부터는 저는 그냥 우리 집 마당에도 남북 통일 이렇게 좀 비석처럼 이렇게 해놓고 뭐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라는 문자가 있는 세미나나 이런 데는 그냥 어린 마음에 또 대학 시절에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 네네. 또 그것이 내 사명이 되었고 그리고 목회와 평화통일운동은 합류하는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목회자로 또 섬기면서도 네. 통일운동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감독님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감독을 또 지내셨고 네. 대전에 있는 보문감리교회를 또 담임하셨는데 이때 이제 우리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도 통일을 위한 교류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고요. 예.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뭐 일이 많죠. 네. 어려운 일도 있고 네. 기쁜 일도 있고 기억나는 것들 어떤 게 기억나는 것은 감독 시절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황해도 사리원의 밀가루를 100톤 그게 판문점 통해서 간 겁니까? 가지 그렇죠. 그건 기적이죠. 네. 25톤 대형 차량 4대, 4대면 이제 100톤이잖아요. 4대에 그 4대본을 가져갔는데 쌀을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쌀을. 그래서 충남 농민에다가 주문을 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뭐 당국에서 쌀은 전쟁 물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혹시 달리 쓸 수 있다. 그거는 전쟁 물자라는 거예요, 쌀이. 네.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이거 총을 만드나 대포를 만드나 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은 이제 미 사령부가 쌀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뭐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기를 100톤을 밀가루로 이제 바꿔가지고 밀가루로. 네. 우리 남북 관계에서 황해도하고 충청도는 접히는 거예요. 반으로 접으면. 그러네요. 그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는 지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황해도하고 이제 결연을 하려고 이제 북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황해도 사리원의 100톤을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개성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시민단체에도 고마운. 또 하나는 이제 감독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축하금도 있고 이걸 참 더 몽땅 해가지고 제가 또 사비 출연을 해가지고 어린이 1000명이 30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이제 보내가지고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그분이 운영하는 남북 그 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하는 거기다 주문을 해가지고 네. 남양유 우유에서 한 달 동안은 썩지 않도록 하는 특수 제조 우유가 있어요. 이게 또 가고 또 이렇게 또 나눠드리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되지 않은 우유.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 30일 동안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그 남포항으로 보내는. 근데 이제 그 남포항인데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시민단체 우리 실무자들하고 인천항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걸 받아갈 북측에 저기 운반선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배가.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달식을 하고 그걸 이제 실는 것은 못 보고 여기서 이제 절로 실고 이제 우리는 와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걸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아하. 그 우유가 갈 수가 없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죠. 네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남북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는 이제 음. 그런 감동이 지금까지 있고 하나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감독하면서 대전에서 평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해서 우리 남부연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1,000대 정도를 모금해서 해서 30명 그 우리 자전거 연맹에다 주문해서 일반인들하고 선수들 한 10여 명하고 30명이 자전거를 타고 한 일주일이면 평양에 갈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 북측에 있는 도로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자전거 타고 하는 게 그래서 열흘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황해도와 결연을 좀 추진하려고 북한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앞에 하셨는데 예.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직접 다녀왔죠. 예. 어떤 계기로? 6.15 공동회의가 이제 선언되고 그 다음 해에 민간인하고 관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인이 직항로로 저 평양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두산, 묘양산 다 구경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백두산에 가서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북측에서 이제 최고위층이 점심 백두산 잔디밭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기회는 있다대 하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전서 온 사람인데 목사입니다. 우리가 황해도하고 우리 충청도하고 결연해가지고 뭐 자주 오고 갈 수는 없어도 서로 물자 교류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야말로 웃으시면서 한참 있다가 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골이 깊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는 직항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정말 격변하는 그런 또 남북 관계가 많이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또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랬던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권에 따라서 그 정권에 따라서 변화가 아주 뭐 좌충우돌하는 거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죠. 기억에 남는 일을 몇 가지 꼽아주셨는데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많으셨고 실제로 정말 북과 교류를 하는 민간적인 교류가 있었던 그런 일도 정말 있었네요. 네네 있었죠. 올해가 6.15 공동선언 이제 20주년이 되었고요. 4.27 판문점 선언은 2주년이 되었는데 뭐 격변한다 저희가 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평화통일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고 우리 감독님 진전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대로 격변이에요.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되고 그냥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 이제 변화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대로 통일은 다 됐다. 다 됐다. 그렇게 믿어요. 통일은 왜냐하면 오고 가잖아요. 지금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완전 통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만 그 남북 대화 교류로 완전한 통일이 언젠가 그날이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은 이제 남북 대화 교류 이제 뭐 목사는 목사끼리 오고 가고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과학자는 과학자끼리 또 뭐 사업가는 사업자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교수는 교수끼리 오고 가다 보면은 사람이 만나면 좋아지잖아요. 밥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통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되면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6.15 정신에 기반해가지고 아마도 앞으로 잘 되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거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변화가 급변할 수 있다. 미국의 또 정세에 따라서 그렇지. 우리의 또 통일 예. 정책도 바뀔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6.15 정신에 근거해서 살다 보면은 음흠. 통일된다. 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의 중간쯤에 와 있다. 예, 또 그렇죠. 믿어도 될까요? 예. 원장님? 네. 뭐 중간이 아니라 뭐 결승 꼬리점 다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희망이 막 생기네요. 예. 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꾸준히 네네. 하고 있고 민간의 노력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 종전선언을 좀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예. 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종전이라는 건 전쟁을 끝마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종전선언 내면 저는 그렇게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종전선언, 남북미 평화협정 그리고 다자적인 이 동북아 지정학적 입장에서 한반도와 중요하기 때문에 다자적 그 외교 상태에서 피차 간의 불가침 조약. 그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외국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핵 문제도 저절로 풀어야 된다. 북측도 풀어야지. 그래서 한반도에는 전쟁이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면은 통일이 되는데 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일국이 체제. 왜냐하면 통일은 하고 근데 하나로 외교나 국방 문제나 이런 거는 절충적으로 대표성을 하나로만 하고 이름이야 뭐 하고 뭐 태극기 같은 것도 인공기 다 버리고 새로운 우리 걸로 할 수 있는 그래 일국이 체제는 이 상태 그대로 하루아침에 대통령 뽑고 뭐 국방위원장 뽑을 수는 없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민족의 한 통일 국가가 건설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뭐 연방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일국이 체제 한 나라로 통일하고 체제는 양쪽에 하고 비자 없이 휴전선을 오고 갈 수 있는 여행 카드만 있으면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 왕래할 수 있는 왕래가 되는 교류하고 그렇게 되면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뭐 앞당기려면은 어떤 경제 교류 또 인사 교류 뭐 이제 오고 가면 통일이 이제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적 표현보다 네.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종전 선언은 그거는 단어적으로 네, 선언돼야 돼요. 돼야 된다. 그럼요. 그거는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정전은 70년 만에 끝났다. 선언돼야 됩니다. 그럼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네, 그건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종전선언이 돼야 북측도 뭐 핵무기 문제를 할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아니고 북핵 뭐냐면은 없애라. 그건 뭐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평화협정까지는 맺어줘야 북측도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그럼요. 예. 상대적이니까. 알겠습니다. 감독님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태생 창립부터 상임대표로 일해왔다 하셨는데 올 한 해에는 어떤 일들 우리 대전본부가 좀 하셨었어요? 올해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다른 부문도 올해 어떻게 일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뭐 이 팬데믹 그 사건이 전 지구촌을 아주 응축하게 하는 전대미문이죠. 전염병은 뭐 통일운동 역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만은 늘 하던 거는 그만두고 금년에 놀라운 일은 대전 출신 조선화가 공문화가지요. 북에서 인정하는 황영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월북을 하셨어요. 이미 고인이 됐죠. 90살이 넘으니까. 그분이 남긴 유작들이
예, 그분이 김은호 선생 직계 제자입니다. 네네. 유명한 직계 제자인데 그 황영준 선생님의 작품 60점이 대전에 와가지고 유성문화원이 이제 거기서 오픈해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대전시청하고 협력하는 전시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 초유의 사건이 됐는데 이 환란 가운데 12월 2일부터 4일 동안 문화원에서 이제 했죠. 그리고 최근에 그 12월 2일은 11월 18일 날 전시회를 하고 12월 2일은 연합봉사의 대강당에서 6.15 대전본부 예술제가 있었어요. 평화통일 예, 문화제가 평화통일. 있었죠. 예. 예. 근데 그 뭐 사실 예술제가 가능합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지정한 모든 수칙을 다 지키고 예술제 그리고 MBC하고 결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현장에 못 나가셨죠, 감독님? 저는 못 나갔어요. 그러시죠. 예. 너무... 기저질환자니까. 그런데 그 앞에 얘기하신 전시회는 직접 또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그랬죠. 예. 그 예. 좀 인사 말씀 전하셨습니까? 네네. 예.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셨어요? 뭐 좀 감격적인 거고 좀 가슴이 울컥했죠. 이제 그 따님이 뭐 거의 70대 따님이 나오셨고 그래서 그때 메시지는 이렇게 예술인들이 또 음악인들이 뭐 미술인들이 또 이런 목사들이 오고 가고 하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통일은 된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전제하면은 영원히 안 되는 거지만 영원히 전쟁할 거냐. 영원히 무슨 외세들한테 뭐냐면 압제받으면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림은 그동안은 공개되질 않았던 건가요?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 열리는 전시회. 예, 저도 한국화를 그냥 집에서 그저 놀이 삼아 하는데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북녘의 그 진상이죠. 그대로 그려냈는데 뭐냐면은 뭐 공은 작가 뭐 자격 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들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예. 좀 꼽아주셨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해였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골련골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나름의 성과도 좀 얻었습니다. 이 골련골 유해 발굴에 대한 얘기야말로 우리 감독님이 좀 잘하는 얘기다라고 앞에 얘기하셨거든요. 네. 어떤 여기는 또 관련된 사연이 있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 시민들 잘 지금 잘 몰라요. 국책 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골련골이 어디냐? 또 골련골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7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는 분이 뭐 70~80%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골련골 안매장 사건인데요. 그거는 6.25 때에 6월 한 7월 초부터 한 열흘간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미결수들입니다. 미결수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뭐 결정이 된 게 아닌데 그 사람을 여기서 뭐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을 철수하면서 이 미결수 수천 명을 이 골련골에 가가지고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예, 다 죽였어요. 그 사진 보면은요, 처참하고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는 도망갈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거의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7,000명입니다. 근데 현장을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2번 하고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뭐 사정을 해서 대책위원장을 맡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또 압력이 들어오죠. 그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대책위원장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자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여기 대전에 국립 보관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자료 찾고. 또 미국에 있는 국방성에 뭐냐면 우리 한국인이 근무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문을 하고 해가지고 자료가 이제 엄청나죠. 그때 현장 자료가.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뭐냐면 살래 학살 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꾸려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자회견에 나가니까
연좌제에 걸려 있던 근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거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나이든 뭐 50대, 60대의 부모들이 아니라 20대 청춘들이에요. 뭐냐면 장가도 가지 않은 젊은이들이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끌어다가 그 사람들은 그냥 제주 또 여수 순천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미결소를 여기서 철수하면서 거기서 그냥 삽으로 꽃괭이로 또 낫으로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냥 안매장을 하는. 그래 그걸 파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그걸 발굴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작년에 국책 싸움으로 여기를 전국에 이런 살벌한 곳이 한 수십 군데 되는데 대전이 제일 많아요. 대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컨소시엄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국가에서 제일 많으니까 교통도 좋으니까 대전을 뭐냐면은 평화공원으로 만들자 해서 400억 국책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고 이제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가서 금년에 이제 그 발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 살내 초등학교 그 뒤 골짜기가 공원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 전쟁의 아픔, 이제 박물관도 세워지게 될 거고, 이제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추모 공간도 생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초창기에 이 일을 좀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과거사 정리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많죠. 많은 유족분들도 아직 억울한 사연들 많이 그렇죠. 갖고 계신데 어떻게 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오픈하니까 그다음 연좌제에서 말도 못했죠.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끌려가서 대전 형무소에서 죽었다 말도 못하다가 이게 이제 오픈 이렇게 열려지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답짓되더라고요. 그래. 연봉 사무실을 열고 다 군대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추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부지사가 인솔단을 이끌고 그 뭐 한 150명 정도가 오고 또 여수 순천에서 뭐 과장 정도 뭐냐면 이렇게 모시고 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해마다 추모제가 있습니다. 위령제가 열리고 있죠. 1년 있고. 문제는 이거는 뭐 우리 그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가 솔직하게 뭐냐면은 이 후손들에게 잘못했다가 하고 머리 숙이고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근데 다 죽었거든. 뭐 국방부 장관이고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훈장 상은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뭐 태극 무공 훈장 뭐 이런 거 다 삭제해야죠. 아니 다 자기 백성들을 아군을 뭐 아군인 이 젊은 청년들을 7,000명이나 죽여놓고 훈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과거사 정리라는 걸 봅니다. 국가가 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한국 전쟁이 이 남측 또 북측에 있는 많은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또 피해를 남겼는데요. 분단 체제 이후에 우리 국민들 또 많이 눌려 있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개개인들이 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세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개개인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우리 7천만 민족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알으면 좋은데.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압제를 당하고 이런 소외를 당해야 되는 그걸 알으면 좋은데 분단으로서 빚어진 그런 것들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라고 하죠. 세칭. 그래서 이 남북 민족은 이념 논리에 빠뜨린 이 불행이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70년 지속되는 전쟁을 이제는 종전선언으로 끝내고 분단이 고착된 그리고 외세들이 먹이사슬로 교활한 군사, 정치, 경제에 간섭하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끊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뭐 소외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남북 관계도 원활하게 될 거고.
근데 자기들이 이익, 군사적인 이익, 뭐 예를 들어서 미군이 여기서 주둔군 3만 명이 1년에 우리가 국민이 낸 혈세로 1조 2천억이 나갑니다. 해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안저 타결이 안 됐는데 6조 원을 달래요, 지금. 1년에 6조 원.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는 준다. 못 준다. 거기는 달라. 그러면 나간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냐면 원상복귀가 돼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이 분단 체제를 끊어야 되고 그 가장 아픔은 이산가족 생이별이죠. 이거는 이제 뭐 남은 분이 1,000만 뭐 이산가족이라 하는데 과연 지금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자기 형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나. 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네. 비인간적이고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에요. 남북 정부가 이거는 다 만나게 해주고 같이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생이별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슬픔이 깃들여 있다. 그래서 이 분단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 근데 이게 분단이 가져온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군사 정치가 한 20년 됐잖아요. 박정희 시대로부터 전두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데 뭐 조금 자기 정권에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은 빨갱이, 용공, 좌경, 분자 해가지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일이 뭐 다반사였거든요. 지금은 어림도 없지요. 북진통일이 아니라 지금은 평화통일. 누구 입에서나 다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정치인이나 평화통일이 북진통일하면 정신 돌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위치가 전쟁 발발하기에 아주 딱인 네. 고통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그리고 아주 평화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 통일되어야 되는 그런 사연이 숨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의 절절한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감독님 세대에서 이렇게 또 평화 통일을 알리기 위해 또 현 세대에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후대도 이 일을 좀 잘 이어가 주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후대에 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우리 6.15는 이제 그 6.15 공동위가 뭐 이제 평화 교육을 하잖아요. 뭐 이제 후대들이야 뭐 다 평화 받는 분들이 40대, 50대 젊은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거 뭐냐면 나는 그렇게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 청취자도 교인들이 많을 테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 한민족이 70여 년 동안 분단돼 가지고 이와 같은 서로 적대자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가?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멘의 뭐냐면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예멘은 몇 년에 통일이 됐잖아요. 뭐 어떻든 과정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일단 통일이 됐는데 한국만 한반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한민족.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고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삿대질하고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도 뭐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화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또 만나야 되고 그런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럼에도 부활의 새 아침이 죽은 자는 분명히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네. 억울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래 전쟁, 파괴, 생명의 죽음 이런 상처난 부분들을 살릴 수는 그래서 민족끼리 또 이웃나라끼리 전쟁이 없는 평화를 하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전쟁의 소리 안 들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핵실험하고
맨날 그냥 그 미사일 쏴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전쟁 소문 없는 것만 해도 지금 평화가 한반도에 지금 깃들고 있다. 예, 그래서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딱 한 가지 말씀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예수님 오신 가장 극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 길을 우리가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평화통일운동을 하시게 된 건 하나님의 사명이고 숙명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앞에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평화 또 통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 또 기도하실 일들, 행동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이 제가 은퇴한 지 이제 6년째 들어가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제 개인적인 계획을 말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나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건 나의 역사적 사명이고 시대 요청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비껴갈 수는 없다. 은퇴는 했지만은 나에게 남은 건강이 있는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목회는 평화통일운동 저는 그걸 상수로 그렇게 두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뭐 목회는 안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평화와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해. 구원이 뭐냐? 그냥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해만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된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평화입니다. 구원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는 행복입니다. 평화는 축복입니다. 평화는 이웃 사랑입니다. 평화를 빼놓고 나머지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분열이 없이 잘 되는 거 평화로운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딨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생명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저 마지막까지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저의 남은 여정에 있어야 할 일이 아니냐. 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괜히 통일돼봤자 저 가난하고 굶주린 북한 북쪽에 뭐냐면 젊은이들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등골 빠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죠. 통일이 되면은 우리도 잘 살고 그쪽도 우리가 잘 살으니까 그것이 흘러넘쳐가지고 거기도 잘 살게 되는 아주 오묘한 그리고 전 세계는 여기가 관문이죠. 부산에서 평양으로 그리고 신의주 그쪽을 거쳐서 유럽 베를린까지 갈 수 있는 통로 출발점이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통일되면 여기는 관세만 해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리고 통로가 얼마나 자동차길 뭐냐면은 철로길이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지금 이 블라디보스토크처럼 그렇죠. 출발하는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평화와 생명 또 목회와 통일운 평화운동은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건 내일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운동을 지금도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어오고 계시고 네. 아마 우리 후배들 또 특별히 후배 목회자들이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예. 좀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후배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해야 듣는 사람 없죠. 은퇴를 했으니까. 그래 저는 무조건 나는 눈이 있어도 못 본 척,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일절 교회 관계에는 제가 은퇴했으니까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거기 모여서 따닥따닥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냥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그저 저는 그 목회와 평화운동은 같은 상수로 뒀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성령으로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 교회가 목사님들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이 변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후유증이라고 하면 좀 나쁜 말이 될 수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은총이 머물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그 한민족이 그 가지고 있는 저력 때문에 전 세계가 한반도가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전기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걸 뭐 평화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난 하나님이지 교인들은 뭐 난 목회자가 아니니까 관계없다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의 한민족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면 좋겠다. 뭐 후배들에게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6.15 공동선언 남치위원회 대전본부를 지켜오고 계신 상임대표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 우리 김용호 감독님 모시고 오늘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프로그램 마무리하는 때에 정말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다양한 얘기 중에 통일이 다 되었다는 이 선언적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좀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평화통일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서 아나운서님 오랜 시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